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조문 특강이죠. 오늘 조문 특강은 우리 조문집으로 진행하는데요. 예, 조문집 구성 내용을 조금 보시고, 어떻게 진행하는지 이제 방향성만 잡아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5급 기본 강의 뭐 특강으로 잡혀 있지만은 그 구성 내용들이, 오늘 강의 내용들이 모든 직렬에서 다 이제 공통되는 이런 내용들을 다루기 때문에 뭐 직렬 상관없이 수강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책을 보면은 왼쪽 면하고 오른쪽 면이 나눠져 있죠, 그죠? 왼쪽 면은 이제 조문사항들을 담고 있고, 이 조문사항도 밑에 보면은 헌정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다루고 있어요, 약간.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이제 순수한 이제 이론적인 사항이나 정리가 필요한 이런 내용들인데, 이쪽에 이제 출제율이 있는 판례들도 있고 조문도 있고 이제 다 있지만은 이번 시간에는 여기를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예. 여기까지 다룰라 치면은 이제 뭐 3시간 강의로는 안 되거든요. 3, 4시간 강의로는 안 되고. 그래서 오늘은 왼쪽에 있는 조문 중심으로 해서 이제 뭐 오지문, 뭐 정지문 이런 조문들이 왜 있게 되는지, 특징은 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위주로 보고, 거기서 이제 필요한 것들 이제 아주 막 직결되는 이런 뭐 두문자 요소나 정리 요소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 보겠지만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강의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그럼 이제 이쪽 내용은 어떻게 하느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진도별 모의고사 5급 들어갈 바로 직전에 또 특강이 이루어지거든요. 그 특강 때 이제 2부로 나누어서 그때는 이제 오른쪽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문 특강은 일단 1부, 2부로 이제 나눠져 있다. 한 해에 이렇게 생각하시고, 요번 강의는 이제 일부 강의로서 왼쪽에 이제 조문 중심으로 집중해서 아주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조문들도 보면은 거의 뭐 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뭐 단순히 여러분들이 봐도 충분한 이런 것들도 있고, 제 설명이 필요하고 출제율이 아주 높은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가려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더라도 뭐 너무 부담 같이 신경 쓰지 마시고, 이건 별로 이제 문제시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저하고 같이 이제 공부하는 부분에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헌법 전문부터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자, 이제 이 내용을 한번 볼까요? 한국헌법전의 구성. 자, 바로 들어가시죠.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까? 빨리 끝내야죠. 자, 우리 한국헌법전은 현행 헌법전 전문 본문 10개장 103개조 그리고 부칙 6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게 얘기하면 숫자는 외우실 필요 없고요. 전문, 본문, 부칙 이렇게 되는데, 부칙은 이제 부가 수칙들을 보태서 이제 정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주로 뭐 경과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문은 헌법이 이제 추구하려고 하는 내용들의 큰 이념들이나 혹은 이제 제작이나 개정의 절차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하는 내용들인데, 지금 요게 5급 시험에서 예전에 이제 그 기출 지문이죠, 그죠? 객관식 지문으로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요 그대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봤고요. 자, 그 중에 이제 제일 앞서 있는 이제 전문을 보는데, 전문은 두는 나라도 있고 안 두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전문을 아주 친밀하게 구성을 하고 있는데, 우리 역사가 그러하듯이, 그죠? 이 나라의 소중함을 보여주는 이제 출발점입니다. 모든 책들이 그렇듯이 우리 기본서나 교재도 보면 앞쪽에 머릿말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이 책 만드는데 참 고생했고 이런 방향으로 만들었으니 읽으실 때도 우리 독자분들 이쪽으로 읽어주세요.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취지를 담고 있어서 다 아실 필요는 없고 특징 있는 부분들을 이제 가지고 오시면 되는데, 자, 봅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자, 제가 지금 막 씹혔죠, 그죠? 대한민국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 해서 헌법 전문을 설명하면서 오지문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X. 자, 요거 이제 체크하시고요. 대한국민입니다. 결국 이제 끝자락이 나중에 이제 그 수로를 연결하시면 되는데, 이 전문은 보면 특이하게도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줄글로 된 한 문장이고 중간에 쉼표가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부, 술부 이렇게 이제 바로 연결이 되는데, 그 술부가 보면은 결국 언제 만들고 몇 차에 개정을 해서 지금 다시 한다. 재정과 개정의 주체를 밝히는 조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한국민으로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호조항은 1조에 가면 따로 있어요, 본문에. 자, 그리고 이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뒀는데, 요게 이제 제일 출제율이 높아요. 3.1운동. 자, 헌정사가 나오는데, 요거는 재헌헌법 때부터 도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1948년도부터. 당연하죠, 그죠?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현실이었을 텐데요. 근데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은 이 3.1운동하고 불과 한 달 차밖에 안 나는 역사적 현실에도 불구하고 재헌 때 못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임시정부라는 것이 그 당시에 이제 국가로 대접받고 취급받은 이런 예들이 없거든요, 국제사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국가도 아닌데, 국가 개념도 아닌데 이걸 괜히 집어넣었다가 이제 뭐 정통성이 오히려 또 훼손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의미들 때문에 격이 안 맞다 이래가지고는 논란이 있었어요. 제작 당시에. 그래서 이거는 그냥 후세대의 선택에 맡기자 해서 이제 미뤄놨다가 자, 후세대가 이제 현행헌법을 만들면서 87년 헌법을 만들면서 맨 마지막에 이제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행 1987년 헌법 또는 육공헌법이라고 하죠. 현행에 이제 늦게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임시정부가 국제사회에서 법적인 어떤 공동체, 즉 국가로서 정식으로 승인받은 예가 없었기 때문에 미루어뒀다가 이제 집어넣은 겁니다. 뭐 물론 조금 더 드린 말씀이 있긴 합니다만 북한이 구차 개정을 하면서 제일 먼저 넣었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보통 개정을 이제 먼저 넣다 보니까 그 다음 우리나라가 이제 구차 개정을 하면서 자칫하면 이거 정통성 뺏기겠다 이래가지고는 부랴부랴 집어넣게 됐던 또 계기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정도 보시면은 이제 크게 문제가 없고, 자, 그 다음 이제 지나가서 맨 마지막으로 이제 보시면 요것도 이제 우리 오후 시험에서 입법고시에서 이렇게 다룬 적이 있는데요. 자, 1948년 누가요? 대한 국민이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되는 헌법을 이제 국회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로 개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48년 제작 일자죠. 7월 12일. 우리가 제헌절은 7월 17일이 아니죠. 그죠? 17일이죠. 그죠? 예, 그거는 이제 공포일입니다. 공포일을 기준으로 한 거고, 이제 이제 의결이 끝난 게, 합의가 끝난 게 이제 10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8차에 걸쳐라고 했는데, 자, 보세요.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다시 개정한다. 그리고, 그러니까 개정을 한 번 이제 보태야 되죠. 그럼 총 개헌 이제 수가 9차 개헌입니다. 9차 개헌. 근데 요걸 이제 9차에 걸쳐 개정되는 법을 다시 개정한다 하면은 10차 개정이 되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오지문으로 물은 출제유예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헌정사 같은 것들 밑에 소개되고 있어. 그죠? 요 밑에 이제 소개되고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오른쪽에 담을 만큼의 내용들은 아니지만 뭐 판례나 조문 이런 것들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또 주요한 출제 대상들이기 때문에 보실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이제 헌법 전문이 이제 개정되는 차수가 5, 7, 8, 9차 때 개정이 이루어지거든요. 요건 아주 빈출이죠. 별표가 2개입니다. 별표 하나짜리가 이제 한두 번 정도 출제된 것들이고 별표 2개가 끝인데 2개는 이제 서너 번 이상 반복 출제된 것들을 표시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두 문자로 나중에 조금 보셔야 돼요. 예, 전문고쳐 8구에서 두 문자가 있거든요. 자, 이쪽으로 오시면 자, 전문 고쳐 89라는 두 문자 있죠, 그죠? 그래서 전문 아까 5789차 있죠? 5789. 예, 저거를 이제 고쳐 89 이렇게 전환을 시켜가지고 헌법 전문을 뭐 헌법을 집으로 친다면 이제 전문이란 말이 앞에 있는 문, 대문에 이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유명한 목수님 계십니다. 우리 두 문자 중에 보면 우리 선동주 헌법 공부하다 보면은 기본서에 유명한 두 문자 문목수라는 게 나오거든요. 예, 문을 전문 제자가 평생 제자가 목수님이 나오는데 그 목수님이 집에 대문을 막 낡은 대문을 수집해 가지고 멋지게 이제 만든 다음에 고쳐서 비싼 값에 팔아먹는 이런 이제 수익을 거두고 계시다. 이렇게 이제 기억합니다. 전문 고쳐 팔고. 자, 그다음 구성 내용들은 이제 됐고요. 자, 이제 1조 총강에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본문이거든요. 들어보시면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자, 민주공화국 별로 설명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나오죠.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는 이제 본문에서 나오지 헌법 전문에서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이항 보시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주권 조항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통치권 이런 것들은 이제 국민의 기반을 두고 위임된 권력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됐고요. 자, 2조.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조건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중요하죠. 국적법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이제 판례 정리의 기준이 되기도 하는데, 요걸 이제 오른쪽 보시면 국적 법정주의라고 해요. 국적 법정주의. 네. 법정주의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 법률 유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 뭐 법률 위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법률로 정하도록 미뤄놨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법정주의, 법률 유보, 법률 위임 이런 표현들은 일반적으로 광범한 형성권을 전제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적에 관련된 국민의 신분에 관련된 규율들은 결국 광범한 형성의 영역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뽑아내셔야 됩니다. 광범한 형성의 영역. 그러다 보니 국적법 판례들이 이제 위헌 제기가 됐을 때 위헌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부계혈통주의나 뭐 최근에 나온 것 중에 뭐 그 복수국적자인 그 병역준비역, 그죠? 병역준비역 복수국적자, 국적 이탈을 3개월 뭐 그 기준을 둬가지고 아주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거. 뭐 그 정도 이제 2개 정도 이제 위헌이 나와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합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판례 경향 잡을 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항으로 가시면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재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라고 했는데 여기 포인트는 의무입니다. 의무. 자, 요거에 이제 역사가 있거든요. 자, 예전에는 보호할 의무까지는 규정을 하지 않고 이게 이제 언제 들어왔냐면 제50 때 도입돼요. 자, 보시면은 제50헌법에서는 재국민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해서 그냥 보호 원칙만 규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소극적이었는데 이걸 이제 현행헌법이 받아가지고 보다 적극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보호 원칙이 아니라 보호 의무 원칙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국가의 어떤 그 적극적인 자세를 더 이제 구속하고 있죠, 그죠? 자, 50 시절에 들어왔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현행헌법 신설이다. 이런 오지문들이 많이 나오는데 50 신설이에요. 50 신설이고 60은 더 이제 적극적으로 단장했고요. 50 때 이제 만들어진 배경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여튼 뭐 40 뭐 유신을 겪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외국에 많이 나가 있는 걸 이제 현실을 고려하면서 50 때 도입했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냥 숙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뭐 역사적인 의미보다는. 자, 이제 3조 가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 서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반도라는 표현이 중요하죠. 한반도란 말이 남한과 북한을 다 합쳐서 우리 땅이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특별히 큰 문제는 없어요. 이 조항 자체로는. 근데 이제 내려가면 4조를 보시면 이게 자, 문제입니다. 제3조의 영토 조항은 재헌부터 있었어요. 우리가 뭐 헌정사 정리를 따로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들은 다 재헌 때부터 있었던 거거든요. 자, 그런데 4조는 언제 들어오냐면 유신개헌 때 그 기본이 들어와요. 기본이 들어오고 그게 이제 그러니까 4조 자체는 현행신설입니다. 4조 자체는 현행신설인데 이제 평화통일에 관련된 내용 자체는 유신 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것도 이제 정리가 좀 필요한 부분인데 요건 나중에 뭐 기본 강의나 이런 데서 이제 좀 구분해서 해야 되고 오늘 강의의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4조 조문 자체는 현행헌법 신설인데 평화통일 이념이나 이런 것들은 유신 때부터 들어와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평화통일 이런 것들이 유신에 들어온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40 유신 때 한참 뒤에 끼워 넣다 보니까 이게 이제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한반도 전체가 우리 거다 해서 이제 3조는 완성국가임을 대한민국이 전제를 하고 규정을 뒀는데 이 당시는 이제 북한은 그냥 깨부수고 우리가 그냥 복속시켜야 될 이런 이제 불법 집단에 불과하지 이거는 뭐 대접해줄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봐서 이제 규정을 둔 거예요. 언젠가는 까버려야 될 존재로 치워버려야 될 존재로. 자, 근데 이제 4조가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는 그냥 치워버릴 게 아니라 평화롭게 주체로서 뭔가를 이제 만들어가야 된다 합의를 이런 규정을 두는데 이게 결국 이제 그 박정희 유신 시절 박정희의 야욕 때문에 들어옵니다. 박정희의 야욕이 결국 이제 통일을 명분으로 제시를 하면서 이때 유신개헌을 하거든요. 유신개헌의 명분이 통일이에요. 그래서 유신헌법은 다른 말로 통일헌법이라고도 하는데 남북이 이제는 만나서 함께 살아야 될 시대가 됐는데 이제 문제가 있다고 해요. 그게 좋기는 한데 통일은 대박인데 문제는 있다. 문제가 뭐냐니까 북한은 김일성 그 주체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력이 탄탄한데 대한민국이 개인주의 자유주의 때문에 이게 너무 널널해가지고는 이거 조직의 시스템이 약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조직적인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는 남한하고 탄탄한 북한이 이렇게 서로 조직이 다른 조직이 만나가지고는 통일이 이제 갑자기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 또 해체될 수 있는 위험이 크니까 결국 이제 답이 뭐냐면 나도 김일성처럼 그 개인주의 자유주의를 자제시켜서 조직력을 만들어야 될 것 같다. 그래야지 이제 통일이 성공한다. 이러면서 각종 이제 개인주의 자유주의를 다 제약하고 자제하게 만드는 이런 내용들을 이제 도입하거든요. 이제 그런 독재의 야욕으로 통일 조항이 들어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제 통일의 의지도 없으면서 독재의 의식을 심기 위해서 이제 통일 조항을 넣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얘는 지금 이제 분단국가임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통일이란 말 자체가 그죠? 그러니까 완성국가임을 전제로 하는 3조와 분단국가임을 전제로 하는 이제 4조 관련 조항 이것들이 이제 충돌을 빚기 시작하죠. 그걸 이제 해석하는 방법은 이제 조화로운 해석입니다. 어떻게 조화롭게 보냐면
자,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은 3조는 이제 헌법 원리, 예, 국가의 법 원리를 밝힌 조항이고 4조는 정치적인 원리를 밝힌 조항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여기 정책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정치적인 방향성을 이제 제시하는 거지. 이 자체가 북한을 법적으로 인정되는 정상 국가로 보려고 하는 태도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3조와 4조를 이제 절충한 결과가 이제 뭐냐면 규범적으로는 법논리적으로는 한 국가인데 다만 이제 정치적인 관점에서는 두 실체를 인정하려는 이런 태도다라고 이제 정리를 합니다. 이게 이제 남북한 특수관계론 또는 이중적 지위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규범조화설이에요. 예, 그래서 1국가 2실체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 다만 하나는 어때요? 법논리적으로, 하나는 정치논리적으로, 정책적인 방향성으로 이렇게 이제 조문이 구성됐다라고 이해하면서 그러면 이제 마찰이 없죠. 예, 정치하고 법과 정치는 다른 거니까 그래서 이제 수용이 가능한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 뭐 헌정사 나오는데 상당히 복잡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다룰 게 아니고, 자, 다음에 본격적으로 공부하실 때 해당 파트에서 이제 보시고요. 자, 이제 5조 가보겠습니다. 1항, 대한민국은 국제평화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전을 부인한다. 바로 반대서 가면 이제 자위전쟁 또는 방위전쟁이 금지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라크 파병 관련해서 뭐 판례도 이렇게 소개되고 두 문자로 외우게 되는 부분들도 나오고요. 자, 그 다음 2항으로 갑니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앞쪽은 50대 들어오고 뒤쪽은 60 현행에 신설되거든요. 근데 앞쪽 문제 밑에 써놨습니다. 써놓기는 했는데 여기 있죠. 예, 앞쪽 문장은 50대 신설됐다. 요거는 시험에서 지금까지 다룬 예가 거의 없다 생각하시고 이제 후반부가 중요해요. 그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조항이죠. 요게 60 현행입니다. 60 현행. 그 밑에 이제 다음 페이지 가면 나오는데, 자, 요 부분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60 현행. 요거는 정리하기는 쉽죠. 네. 우리가 이제 3, 4, 50이 다 군부정권이잖아요. 그죠? 박정희, 전두환까지 군부정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3, 4, 50 군부정권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새 이제 민주정권을 만들면서 야 이제 군부는 지겹다. 걔네는 이제 개입을 못하게 만들자. 이래가지고는 그때 이제 군부 정권을 마감을 하면서 이 조항을 이제 도입하게 된 거예요. 국군의 정책 중립성 아주 강조되고요. 이제 출제율도 아주 큽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국군이 정치적 중립성을 그죠? 자기들이 유지하고 싶었지만 유지하지 못했던 이런 비상한 계엄 사례 때문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앞쪽 문제까지도 무시 못한다. 예전에는 이제 버리던 문장인데 요 헌정사인데 이제는 요것도 조금 관리해 주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근데 이제 60 현행은 옛날부터 빈출 영역입니다. 자, 다음. 자, 여기 나오죠. 60 현행. 자, 이제 6조. 평화국가 원리 조항 중에 이제 하나인데요. 이제 4조부터 6조까지가 다 평화국가 조항입니다. 그래서 4조 평화통일, 5조 침략전 부인, 6조 국제법 존중주의 이렇게 되는데요. 국제법을 어떻게 존중하는가 한번 보죠. 6조 1항 우리는 이제 국제사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국제사회에 발맞춰서 동조하려고 하는 이런 조항인데요. 자,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요걸 이제 뭐 보편적인 국제 관행으로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편화된 국제 관행들은 국내법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출제율이 엄청나죠, 그죠? 자, 국내법이라는 표현은 국내 법규범의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는 총칭 개념이에요. 국내 법규범의 준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히 오지문이 이렇게 나와요. 국내 법률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 이런 이제 지문들이 나오면 바로 X예요. 그죠? 자, 법규범이란 말을 줄이면 법규라는 용어로 쓸 수 있습니다. 법규라는 용어를 더 줄이면 법이 돼요. 법.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법이란 말은 국내 법 질서를 전부 총칭하는 개념이다 보니까 그 안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최상위 헌법도 있고 그 밑에 2인자로서 법률도 있고 그 밑에 그죠? 행동대원들인 명령규칙, 조례 뭐 이런 건 하위 규범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어떤 특정 수준의 법규범의 명칭을 제시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헌법부터 시작하는 모든 어쨌든 국내법, 대한민국 국내법 중에 어떤 하나의 효과를 가질 수 있다라고 이제 가능성을 이제 준 거지 이 자체가 법률, 헌법, 명령 이런 식의 이제 특정된 규범 수준을 갖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제 특정된 그 용어들이 나오면 다 틀린 지문이 됩니다. 자, 그 다음,
근데 나중에 보면은 이제 이론에서는 이제 국회 동의 조항이 이제 60조에 가면 있거든요. 중요조항 국회 동의. 그게 이제 적용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이제 법률적 효력하고 명령적 효력으로 이제 나누긴 하는데 헌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게 우리 현재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법률적 효력 또는 명령적 효력은 국회 동의 절차를 기준으로 해서 구분하지만은 어쨌든 헌법 우위설에 따라서 헌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자, 그다음에 2항.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해 지위가 보장된다. 예, 요거는 그냥 상호주의예요. 상호주의. 예, 그냥 국제적 수준에 발맞춰서 우리도 보장하겠다. 자,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뭐 이게 직접 적용되는 이런 사례들이 없다 보니까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내 외국인 평등주의가 아니다. 이런 것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제 7조 쪽으로 가보시면 1항과 2항으로 나눠지는데, 자, 1항은 국민 전체 봉사자 규정과 국민에 대한 책임 조항을 두고 있는데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는 오른쪽에 이제 바로 보입니다만 그 의미가 공익 실현 의무 조항이라고 해요. 우리 판례가 판례편입니다. 외우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국민 전체 이익을 위해 봉사하라 이런 말이 공익을 위해서 움직여라 이 말이죠, 그죠? 같은 말입니다. 자, 국민 전체 이익, 공익 이게 이제 같은 말이라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그리고 이제 이때 이 조항이 적용되는, 1항이 적용되는 공문에 보면 엄청나게 넓어요. 최광이라고 하죠. 그죠? 아주 넓다. 최강의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국민에 대한 책임은 뭐 시험에 거의 안 다뤄줍니다. 나중에 이제 저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본문에 뭐 이념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말할 뿐이다. 우리나라는 이제 직접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고 대의제 국가다 보니까 국민 파면제도나 국민 소환제도 이런 것들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접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은 대의제 국가를 전제로 했을 때 이거는 그냥 이 정도 이념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끝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항으로 가봅니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책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직업공무원 제도 규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직업공무원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전업공무원을 얘기해요. 전업공무원. 네, 그래서 정치 세력에 주기적으로 교체되는 정치 세력에 휘둘리지 말고 직업인으로서 자기 일에 집중하고 충실한 자기 일이 뭐죠? 국민 전체 봉사자죠. 그 일에 집중하라 이런 의미에서 이제 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철하게 정치 세력에 휘말리지 않도록 신분을 보장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며 여기 이제 신분 보장의 이제 요소로서 또 중요한 게 판례에서는 퇴직급여제도 이런 것들이 퇴직연금이나 이런 것들이 공무원의 신분 보장 요소를 이룬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뒷배가 빵빵하게 보장돼야지 딴 데 이제 눈길을 안 돌릴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자, 그다음 헌정사도 한번 볼까요? 직업공무원제도 이하고 아까 그 1항에 이제 국민전체 봉사조항이 있는데 이 중에 얘가 이제 목적조항이죠. 그 얘는 이제 수단조항인데 수단이 달성이 안 되면 목적 자체가 실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조항 중에 이제 만약에 비중을 부여하라면은 무기중심 1로 가요. 예. 직업공무원 제도가 실현이 안 되면 이건 아예 그냥 미명에 그치진다. 아름다운 이름에 그쳐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핵심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 헌정사 정리할 때 각종 제도의 핵심적인 내용이 처음 들어온 게 20이에요, 20. 예, 그래서 요거 20 꼭 체크를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좀 격가지, 이런 것들은 이제 30 때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종 제도의 핵심적 내용이 최초로 도입되는 공화국. 요런 이제 취지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자, 각종 제도 중에 지금 이제 그 지방자치제도는 재헌 때부터 있었어요. 지방자치제는 재헌 때부터 있다. 자, 요걸 좀 비교하셔야 되고요. 지방자치 이제 건국 당시부터 지금 이제 그 지방 분권 사상, 분권주의, 그 누구도 민족 지도자 중에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는데 그 누구도 정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견제의식들이 워낙 컸고 또 중앙 집권이 아직 성립도 안 돼 있는 이런 나라 체계에서 결국 이제 지방 분권은 자유롭게 이해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처음부터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부수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다음 30에서 주로 이제 도입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핵심 내용들이 이제 제도마다 뭔지는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감지를 하셔야 돼요. 선거제도로 하면은 주로 뭐 중앙선관위 제도 뭐 이런 거, 선거관리의 사령탑 이런 것들이고요. 공무원제도 하면 직업공무원 제도,
뭐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정당 제도 하면 뭐 정당 보호 조항과 위헌 정당 강제 재산 제도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 이제 8조 내려가 보죠. 자, 이제 정당 제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저 앞쪽에 이제 헌법 아까 출발할 때 우리 헌법 뭐 조문집의 맨 위쪽에 첫면에 맨 위에 보면은 그 이제 그 우리 법전의 제목들 목차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게 보면은 자, 이제 그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담고 있는 부분이 제2장입니다. 지금 우리 제1장 총강을 다루고 있죠. 제2장이 이제 10조 인간존엄과 행복주권부터 해가지고 39조까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다룹니다. 자, 근데 자, 보세요.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다루는, 주로 이제 기본권을 다루는 게 10조부터입니다. 자, 아직은 기본권 조항이 아니에요. 1장 총강인데 우리 현재는 이 조항을 기본권 보장 조항으로 봐요. 그 이유는 대의제 국가에서 이 정당 제도는 대의국가의 허리를 역할을 담당하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본질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대의국가는 국민이 이 나라를 직접 경영하는 나라, 뭐 운영하는 나라가 아니죠, 그죠? 아니고 대표들에게 맡기는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표들이 어느 순간 탈선을 할 수 있는, 원래 이제 정해진 이정표대로 가지 않고 탈선할 수 있는 위험이 언제든 도사리기 때문에 그래서 수시로 그 이제 정치 세력들에게 국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방향을 이제 바로 잡아주고 이럴 필요성이 큰데 그 역할을 하는 매개체가 정당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당 제도는 특히나 대의제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본질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적극적인 보장 이론을 제시해요. 그래서 일단 봅니다. 정당의 설립 과정에 대해서만 규율을 두고 있고 또 자유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이게 지금 기본권 조항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격이 문제되는데 결론은 우리 현재가 포괄적 자유권서를 취해요. 설립뿐만 아니라 활동, 소멸 전반에 관한 자유를 누리는 내용을 이제 대표적으로 심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리고 자유권으로 봐요. 기본권, 포괄적 기본권설. 기본권설. 네, 그래서 기본권 조항 밖에 있지만 기본권으로 보고 또한 제도 보장으로 봐요. 그래서 얘는 이중적 보장입니다. 그래서 기본 인권 보장 및 제도 보장의 성격을 가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복수정당제도 이것도 좋은 문제가 꽤 나와요. 지금 이제 이 자유라는 말 있죠. 당연한 산물 아니에요. 누구든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 이 말은 결국 이제 복수 체제를 허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당 독재 이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당연히 복수정당제가 이제 명시가 되는 건데 이건 없어도 돼요. 원래 조문이 없어도 되는 건데 이 자유의 의미를 또 여러 가지 자의적인 해석이 개입될까봐 딱 못 박아놓은 거죠. 자유이기 때문에 복수로 보장된다. 일당 독재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뒀습니다. 그래서 이게 헌법에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시험에 묻거든요. 그래서 복수정당제는 너무 당연한 거지만 헌법에서 직접 명시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강조돼야 돼요. 헌법에 명시되지 않았다. 이런 오지문들을 대비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항은 당내 민주화 조항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뭐 지금 조문 문제로서는 특수한 게 없고요. 자, 그 다음에 3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4항 가보죠. 위헌정당 예산제도인데, 자, 요 두 가지가 이제 정당 제도, 제도에서는 이제 가장 핵심 조항이에요. 그만 1항과 4항. 그래서 이런 것들이 20 때 처음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항 보십시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재에 그 예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재의 심판으로 해산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독일에서 수입한 제도죠. 히틀러와 그 나치당의 만행을 겪은 독일에서 만든 제도를 우리가 수입을 했는데, 자, 정당의 목적 인하 활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 아니에요. 그래서 두 가지가 누적 요건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해도 해산 제소가 가능하다는 거. 이게 이제 선택설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민주적 기본 질서 위배. 요거는 이제 두 가지 이론이 들어가는데, 독일어법은 보면 프라이리히, 라이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독일어로 자유민주라고 써놨어요. 근데 이 자유민주주의가 방어적 민주주의 나중에 이제 잘 공부하시면 알게 되는데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독일에서 만들어진 그 민주주의 이론을 대표하는 표현이 자유민주주의예요. 그래서 자유주의적 한계 내의 민주적 다양성. 이런 이제 어떤 민주주의 한계를 설정하는 이론이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이 제도화된 게 위헌정당 해산이다 보니까 정확한 이 말이 이제 자유민주적 이렇게 구성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수입할 때 그 의미를 잘 몰랐나 봐요. 그래서 특별한 의도도 없이 자유라는 말을 빠뜨렸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판례는 해석을 할 때 독일하고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 민주라는 말을 자유민주서를 취합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방어적 민주주의, 그걸 이제 올바르게 표현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뭐 사회민주주의, 경제적 사회복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결합해가지고 사회민주주의라는 개념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이제 확대 발전된 이런 이제 개념이 아니라 아주 근대입헌주의 초기부터 만들어졌던 원론적인 의미, 근본적 의미의 민주주의 개념이다. 이렇게 해서 좀 축소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민주주의 개념을 이제 넓게 보면 볼수록 해산 제소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줄이려고 하고요. 자, 그다음에 기본 질서에 위반될 거라 했는데 이 위반의 의미도 좀 엄격하게 보죠. 그래서 이제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정되며 단순한 위반 조촉을 모두 포함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우리 현재가. 그래서 이거는 구체적 위험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구성 내용들은 이제 오른쪽 면에 가면 다 이제 구체화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많이 나오죠. 자, 정부. 자, 이 정부를 중앙선관위 이렇게 바꿔서 오지면 많이 냅니다. 중선위 X. 우리 헌법재판 구조를 보시면 알아요. 헌법재판은 이제 객관적인 소송이기 때문에 기관 소송을 원칙으로 삼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 3부의 기관들을 기준으로 배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111조 헌법에 가면은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을 5가지로 제시하는데 요거는 순서대로 좀 외워주시면 좋아요. 공부하실 때. 그래서 위탄정권소 해가지고 1호부터 5까지 헌법소원까지 이렇게 이제 규율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탄정권소 이제 요건데 보세요. 위헌법률심판. 결론적으로 법원에게 재청권을 주고 있습니다. 3부 권력 중에 사법부. 자, 그다음에 탄핵소추권. 위탄정권소 할 때 두 번째 탄핵소추. 자, 그거는 국회에게 주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정권소, 정당예산. 그거는 정부에게 주고 있어. 행정부. 그래서 이렇게 큰 단위의 어떤 국가 권력 3부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배정을 하고다 보니까 중앙선관위 이런 세세한 것들이 나오면 안 맞아요, 그게. 그래서 정부 잘 숙지하시고. 자, 그다음 당연히 이제 대법원 이런 거 나오면 안 되겠죠. 헌법재판소의 관장상 위탄정권소, 정당예산은 헌재관장상이지 법원이 관할할 사항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마감하고 자, 이제 구조로 가보겠습니다. 구조. 자,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 창달에 노력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거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고요. 이 전통문화 이제 계승조항이라고 하죠. 이게 조건이 있죠. 우리 판례에 따르면 전통적이다. 즉 옛날에 만들어졌다. 그것만으로 무조건 계승하는 게 아니라 보편성을 조건으로 하죠. 그죠? 그래서 보편성 조건으로 계승 창달이 요구된다. 자, 이 보편이란 말이 두루보자에 두루편자를 써가지고, 그죠? 두루두루 소통 가능해야 된다. 즉, 그 시대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도 소통 가능한 내용일 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일 때 계승 대상이다라고 해서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걸 이제 잘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제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들어가보죠. 딱 써져 있죠. 요거 일단 이제 여기 한번 볼까요? 국민의 권리와 의무라고 썼기 때문에 기본권 주체성을 논할 때 문헌설이라는 것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전의 문헌이 국민으로 되기 때문에 외국인 같은 혹은 이제 국민으로서 유사하게 국민이다 볼 수 없는 국민의 자격을 바로 갖고 있지 않은 것들은 원칙적으로 이제 다 원칙적으로 부정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너무 이제 딱딱해요. 왜냐하면 우리 인권의 개념이란 것이 서양에서 이제 만들어질 때, 결국, 그 여호와 기독교적 신이죠. 유럽의 그 기독교 문화에서 그 문화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개인주의, 자유주의, 자연법 철학 사상, 그 다음에 민주주의, 법치주의, 국민주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기독교 사상의 배경을 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사상이 왜 그렇게 만드냐면 성서에 이렇게 써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쪽 종교면 알죠, 그죠? 그래서 그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 자기 모습과 비슷한 모습으로 똑 닮은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뻐했다.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그래서 신과 닮은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하늘에서부터 신격을 부여받고 태어난 신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게 인간 중심이 된다. 인간 본위 사상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인권들을 우리도 이제 수용을 한 것인데 이렇게 딱딱하게 접근해 버리면 안 맞아요. 틀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통설 판례는 요걸 이제 실질서를 취하죠. 그래서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으면 유사한 지위를 가지면은 이제 확장을 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이제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10조 들어가 보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자, 일단 이제 헌정사 바로 밑에 나오는데
앞쪽에 인간존엄 가치는 30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도입을 했고요. 뒤에 나오는 행복주권은 바로 다음 쿠데타의 후배인 전두환 대통령이 도입을 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원래 없어야 되는 조항들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모든 기본권 사상이나 우리 기본권 조항들이 인간의 존엄과 행복의 추구를 위해서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깔려 있는 거지. 이렇게 이제 따로 빼놓을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모든 기본권의 그냥 배경이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왜 넣냐? 결국 이제 쿠데타 일으켜 놓고는, 그죠? 자기들의 어떤 그 맹세 조항이죠, 맹세. 예. 저는 인간 존엄을, 저는 행복 추구를 위해서, 예. 자기 행동들을 정당화시키는 내용들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없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어쨌든 들어옴으로써 해석이 필요해요. 왜? 인간의 존엄가치. 이거는 지금 권리란 표현을 안 쓰고 있죠. 그래서 이게 단순한 이념조항이냐, 인권조항이냐, 걔네들이 있는데 우리 현재는 기본권 조항으로 봅니다. 그래서 한평숭실 사건이나 뭐 이런, 사람을 개돼지처럼 이렇게 우리에 가두듯이 이렇게 수용하는 시설들을 이제 위험 판단할 때 인간 존엄, 권, 예, 이걸 기본권으로 판단해요. 자, 그 다음에 행복주권은 이제 권리라고 써져 있죠, 그죠? 써져 있는데도 우리 현재가 이거는 적용 범위가 더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행복하다는 기준, 추구한다는 기준 자체를 우리 인간 세계에서 잡아낼 수 없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자체로는 기본권으로 사용도 못하고 범위를 줄여야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해가지고 줄인 결과 다른 개별 기본권이 적용될 수 있을 때는 쓰지 않고 쓰임새. 그 다음 두 번째, 자유권을 포괄하는 용도로만 쓰지, 청구권이나 사회권처럼, 국가에게 이제 적극적으로 뭔가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내용들까지 포섭하면 이게 산으로 간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우리 현재는 보충적 자유권서를 취합니다. 보충적인 기능을 하며 자유권만 근거 지우는 이런 내용으로 봐가지고, 그래서 쓰임새를 좀 구체화시킨 다음에 심사 기준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그 다음 구문을 가면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제 요걸 포괄적 기본권 보장 의무 조항이라고 하거든요. 포괄적 보장 의무 조항이라고 하는데 요 정도는 좀 숙지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항은 엄청나게 중요한 조항이거든요. 자, 일단 포괄적이란 말이 뭐죠? 보장하는 방법은 보면 여러 가지잖아요. 국가는 사적 자치로 보장되는 영역을 함부로 개입하지 않는 이런 소극적인 자세로 보장하는 방법도 있고, 적극적으로 사회 인프라를 제공하고 조성하면서 이렇게 실현시켜 나가는 방법도 있고, 다양하다 보니까 여기에 소극적인 방법과 적극적인 방법이 다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포괄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가는 기본권을 보장할 어떤 과제를 줬을 뿐이지 구체적인 방법론 선택에 대해서는 개방적이다, 열려있다. 그러면 다른 말은 뭐예요? 입법자의 형성의 범위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포괄적인 보장 의무를 규정한 바, 그리고 광범한 형성권의 영역인데, 뭐 법치국가에서는 모든 국가적 행위의 근본이 이제 주로 법률이니까, 그래서 이제 광범한 입법 형성권,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상정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런 입법 형성권이 엄청 큰 영역에서 위헌 심사를 할 때는 보면 보통 심사 기준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소 보호 금지 원칙, 이래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적게 보호한 것만 아니면 합헌이 되는 이런 아주 완화된 원칙들을 제시할 때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기본권 보장 영역에서는 주로 과잉 금지 원칙을 심사 기준으로 많이 씁니다만은 입법 형성권이 아주 확대되는 이런 정황이 있을 때는 완화된 기준을 쓸 때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완벽한 건 아니지만 조금 이제 틀을 한번 제시해 보면은요. 보통 이제 자유권 영역은 자유권이 아니고 자, 일반 기본권의 영역. 이거 나가버렸네 이거. 자유권 말고 자, 일반적으로 이제 기본권이라고 하죠. 기본권 일반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평등권이라는 기본권에 한해서 이렇게 한번 보면요. 자, 기본권 일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제 기본권의 최대 보장 정신 이런 관점에서 과잉 금지 원칙이라고 하는 아주 엄격한 원칙으로 국가 적용을 통제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입니다. 예, 과잉 금지가 이제 보편화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아까 봤듯이 형성권이 아주 막 크게 책정되는 이런 영역으로 가게 되면 이제 사회권 영역이나 뭐 청구권 영역이나 또한 뭐 여기 봤던 기본권 보장 의무, 예, 적극적인 보장 의무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할 때는 보면은 이제 과소 보호 금지, 줄여서 이제 과소 금지 이런 것들이 이제 예외적으로 자 적용될 때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입법 형성권이 국가의 형성권이 아주 확대될 때 예외적으로.
자, 근데 이제 평등권은요. 평등권은 애초부터 형성권이 큰 영역이에요. 예. 그 기본권이 아주 막 전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평등의 개념 이런 것들이 헌법에 없다 보니까 결국 이제 평등의 규율의 선택은 애초부터 이제 포괄적으로 입법자에게 열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자의금지 원칙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뭐 과소금지하고 거의 수준이 비슷한 단순한 합리성 판단하는 이런 것들을 주로 쓰는데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입법 형성권이 축소되는 경우들이 나와요. 뭐 특별 평등 규정 영역에서 특별히 평등이 강조되는 영역에서 차별이 문제된다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차별칙으로 인해서 다른 공무당위권이나 다른 기본권에 아주 심대한 지대한 효과를 미친다거나 제약 효과를 뭐 이럴 때는 입법 형성권이 축소된다고 해서 예외적으로 이제 비례 원칙을 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이제 과잉금지 원칙 또는 이제 비례 원칙을 예외적으로 쓸 때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때는 이제 반대로 입법 형성권이 축소됨으로써 나오는 이제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발점이 일반적으로 이제 기본권 보장은 과잉금지 이런 엄격한 심사가 어울리고 예외적으로만 이제 이렇게 완화될 수 있는데 평등권은 애초부터 평등의 개념 자체가 열려 있는 영역이라 그래서 자의금지로 시작해가지고 과잉금지로도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이제 구조들을 뭐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가야 되는데 크게 한번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조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평등권 낮죠. 누구든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는다. 여기 이제 오른쪽에 두 문자를 보시면 모던 성종사 이렇게 두 문자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모던 성종사. 여기 이제 조문제가 워낙 많이 나왔어요. 특히 얘 보면은 인종, 혈통 지금 이런 것들은 규정이 안 돼 있죠. 근데 이런 유형들이 미국 헌법이나 독일 헌법에 가면은 제일 앞서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오지문으로 많이 묻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전통적으로 뭐 성차별이나 종교 박해나 그다음에 반상 사회적 신분, 반상제도니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요걸 이제 단순한 예시로 이제 심어 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기능이 예를 든 것으로 이제 보거든요. 뭐 이것만 금지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만민의 생활 평등을 얘기하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 확장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이제 금지되고 있다라고 볼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좀 강조적으로 예를 든 것이라서 뭐 심사 기준 같은 것들이 그 자체로 엄격해지고 아니면 아예 이쪽은 이제 차별을 하면 안 되는 그런 영역이 아니겠는가라는 약간의 그 논의가 있어요. 그냥 통설 판례는 요거 단순히 예를 든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단순 예시를 취하면서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요. 의미 부여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항 같은 것들은 너무 당연한 거죠. 사회적 특수기업제도 폐지. 이게 결국 이제 신분제도 등을 포함해서 모든 어떤 계층화를 없애버리겠다. 이런 이제 불합리한 어떤 그 계층화를 없앤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망에 가면은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세습되지 않는다 해서 이걸 이제 영전 일대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영전은 영예로운 어떤 특전은 일대에 머무른다. 세습되지 않는다. 이건 결국 이 수단 조항입니다. 요게 이제 목적이고 얘가 수단. 훈장이나 어떤 공문적 지위, 국가유공자 지위 막 이런 것들이 세습이 된다 하다 보면은 특권 집단이 만들어지죠. 특권층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단 조항이고요. 자, 다음 12조. 자, 신체의 자유 쪽인데요. 이거 뭐 두 문자가 많지만 여러분들 이거 다 아실 필요 없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일부만 아시면 되는데요. 자, 이제 1항봅니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 구속 등을 받지 않으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 보안 처분, 강제 노역을 받지 않는다. 요거는 좋은 문제가 많이 나온 분야인데, 자, 어디서 이제 나오냐면, 자, 둘째 줄에 있는 강제 처분들, 형사상 강제 처분 이런 거 들어보면은 법률주의가 명시되고 있죠. 법률주의, 다른 말로 하면 법치주의 원칙이에요. 법치주의 원칙. 자, 근데 이제 그 밑에 보면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세 가지 받지 않는다. 요거는 지금 하나가 추가되어 있죠. 적법 절차 원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법률주의 또는 법치주의는 대륙계의 원칙으로서 그 영미계에서 만들어진 적법 절차 원칙하고 기원을 달리해요. 기원을 달리하고 이 적법 절차 원칙이 옛날에는 없었어요. 없다가 현행헌법에 신설되거든요. 요게. 예전에 없었어요. 근데 이게 내용면에서 지금 또 거의 똑같아요. 영미계 적법 절차 원칙하고, 그 다음에 그 대륙에서 만들어진 법치주의 원칙은 내용이 거의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심었단 말이지.
그 왜 그랬냐면 우리가 이제 군부정권, 권위정권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일공당시부터 권위정권 또 그 이후에 군부정권 이런 걸 거치면서 이 법치주의가 다 이렇게 구현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힘을 발휘 못했단 말이에요. 네, 인권 침해가 많았죠. 그래서 이제 인권 보장을 이제 좀 더 두텁게 하자. 그런 이제 의미에서 적법절차 원칙을 이런 이제 이념적인 측면에서 집어넣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헌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아주 소중하게 또 관리합니다. 나중에 보면. 네, 그래서 별개로서 다 독자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이렇게 이제 심사 기준으로 쓰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묻기 위해서 나오는 건데, 근데 앞쪽엔 없잖아요. 얘들은. 예, 이것도 이제 일종의 강제 처분인데 없고, 이런 강제 처분에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문자를 외우셔야 돼요. 요거는 이제 모르셔도 되고, 자, 적법 처보강에서 적법 처보강. 아내를 보강하려면 적법하게 해야 된다. 예, 아내가 살아있는데 또 아내를 두면 안 되겠죠. 그죠? 예, 일부 일처제 국가에서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2항. 요거는 이제 진술거부권이고요. 자, 그 다음에 3항 가봅니다. 체포구속 압수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된다. 이 영장주의 조항인데, 자, 그 다음 단서가 있죠. 다만, 조건입니다. 예, 단서는 이제 조건인데요.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주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이제 먼저 잡아놓고 영장은 나중에 제시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전체를 보면은 이제 우리 헌법상 영장주의는 사전 영장주의가 원칙이라는 뜻이 되겠네요. 예. 자, 이거는 또 요거 안 보셔도 되고 밑에 것만 보면 돼요. 특히 다시 봅니다. 현행범인인 경우와 그다음 뒤에 나온 게 뭐냐면 긴급체포예요. 형사소송법에 가면 이제 긴급체포로 이제 구성되고 있는데요. 자, 긴급체포. 쌈장도인 두 문자를 잘 외우셔야 됩니다. 예, 이거는 워낙 이제 영장이라고 하는 인신보장의 이제 예외 규정으로서 만들 때부터 엄청나게 엄격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함부로 이제 인신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수사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장기 3년, 예, 이거 단기 X, 1년 X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도주인멸의 염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나옵니다. 장기 3년 이상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도주인멸의 염려와 상관없이 사후에 영장을 제시할 수 있다. X. 예, 완전 누적 요건이에요. 그래서 이만큼 이제 인신보장에 투철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의 이익과 인신의 보장 이런 것들을 이제 조화시키면서 인신보장에 이제 강조점을 둔 이런 조항이라서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 자, 이거 위에 거 몰라도 됩니다. 신경 안 써도 되고. 일단 요거는 지금 다룰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지금 다룰 수 있는 게 아니라 자, 이제 형사 피고인만 규정되고 피의자가 빠져 있는 조항들의 이제 확대 논의 이런 것들을 이제 한복하기 위해서 뭐 우리 모아 보면은 고무국자라는 고무재질로 만들어진 국자 해가지고 그 조문 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이제 최소한의 조문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자 여러 군데 있어요. 예, 피고인만 명시되고 있는 것들이 무죄 추정, 국선 변호, 자백 제한 법칙, 예, 자백 제한 요 세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요 세 군데는 피고인만 있고 피의자가 빠져 있다.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조문 문제로 최소한 대비하시고 확대 논의는 이제 오른쪽 항목들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조문 문제는 요 정도로 보시고 자, 그다음 자, 13조 가보죠. 1항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해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 이게 이제 형벌불소급 원칙이에요. 형벌불소급. 그래서 행위를 할 때 적용되던 법에 의해서만 뭐 규제를 받을 수 있지. 그 이후에 행위 이후에 만들어진 법에 의해서 소급적으로 처벌받거나 하지 않는다. 자, 형벌불소급 원칙.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 이게 이중처벌금지원칙이라고 해요. 이중처벌금지원칙. 다 이제 적용범위에 대해서 해석론들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들은 일단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항에 가면은 이제 형벌불소급 말고 형벌 분야 말고 나머지 또 기본권 제한 분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행정적 제재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야들을 규율하기 위해서 소위법 규정이 또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소위법에 의해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했는데 자, 출제 방향은 두 가지. 일단 조문 문제로서 이론 문제 말고 자, 요거는 참정권하고 재산권 두 개 만들고 있죠. 그러나 기본권이 이 두 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기본권들이 다른 기본권을 무시하고 담길 정도로 특징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시정을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든 기본권 제한 입법의 제한 규정에 기본 소양을 밝혀놓은 거다.
함부로 과거를 돌아보지 마라. 예, 이런 걸 이제 보여줬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예시설. 그래서 이거 나중에 보면은 소위법 금지의 일반 조항이라고 해요. 소위법 금지의 일반 규범. 네. 자, 그 다음에 일반 조항으로 본다는 말이 이제 예시설이라는 거하고 소통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출제 방향이 요게 이제 심각한데, 자 보세요. 참정권의 제한, 그 다음에 재산권의 박탈이라고 돼 있죠. 요거 이제 바꾸기 문제가 오징어로 나와요. 바꾸면 틀려요. 틀린 문제가 됩니다. 예. 왜 그런가 하면 요게 특색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요게 특색이 있어요. 요게. 모든 기본권은 제한을 함부로 소급해서 하면 안 된다. 이 말은 뭐 박탈을 포함하는 박탈이 이르지 않는 제한까지도 다 포섭하는 내용이거든요. 제한이란 말은. 근데 이제 박탈이란 말은 그 재산권을 제약하는 내용 중에서도 말 그대로 박탈하는 것만 한정해서 다 모든 제한이 아니라 규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법리가 있어요. 왜 이렇게 규정을 했냐면 이 재산권은 나중에 23조에 가서 보겠지만은 그 형성유보 조항이 적용돼서 형성적인 자유예요. 형성적인 자유. 네, 그래서 형성적 자유, 요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형성적 자유가 나중에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판에 따르면 재산권하고 혼인의 자유, 요 두 가지가 있는데, 다른 자유권들을 보면 대부분 다 자연적 자유죠. 예. 그 천상계에서부터 신격을 부여받은 신의 자녀로서 천상계에서부터 이제 다 가지고 오는 이런 이제 보장사항들로 보는 게 이 자유권의 일반적인 성격인데, 근데 이제 재산권하고 혼인의 자유 이런 것들은 만약에 법률이 없으면은 단순한 사실상 지배 상태에 불과한 이런 경우가 됩니다. 결국 사람의 그 욕망 중에 끝없는 욕망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가장 여러 가지 욕망이 있겠지만 정말 자제 안 되고 끝까지 가는 이런 욕망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물욕, 애욕 이런 것들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물욕 이걸 뭐 또 법률로 관리하지 않고 그냥 자유다라고 던져만 놓으면은 결국은 센 놈이 다 가져버리는, 센 놈만 자유롭고 나머지 절대 다수는 부자유스러운 이런 결론이 되거든요. 혼인도 마찬가지예요. 애욕.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일부 일처 국가에서 센 놈이 다 가져버리는 이런 결론들.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사실상태로 그냥 그 자유를 그냥 보장하는 걸로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법률로서 혹은 국가의 개입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자유구나. 이런 인식이 성립돼 가지고 우리 조문에 가면은 형성유보가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재산권은 그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한다 해서 다른 기본권에는 없는 조항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법률로 내용이 정해진단 말이 법률이 개입을 안 해주면, 보장을 안 해주면은 사실적인 지배 상태에 물리적인 힘의 상태에 놓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규정을 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의 형성권이 엄청나죠. 이 자유권은. 그러다 보니까 박탈하는 정도만 아니면은 다 이제 형성의 의미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존에 보장받았던 어떤 재산권 내용을 새롭게 뭐 바꾸는 이런 과정들이 다 넓은 의미로 재산권의 내용을 형성해주는 이런 의미들로 이제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박탈에 해당하지 않은 정도는 다 이제 형성의 영역으로 이제 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박탈에 관해서만 규정을 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순서를 바꿔서 이제 나온 오지문이 있으니까 요거 이제 재산권의 강력한 형성권을 배경으로 해서 박탈에 관해서만 규율된 취지가 있다. 요것도 좀 기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망이 연좌제 금지 조항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해석론이 중요해서 조문 자체는 아니고. 거주 이전 넘어갈게요. 직업 선택의 자유. 자, 15조 보시면은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우리 현재는 통서 판례는 좁은 의미의 선택의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라 넓은 의미의 선택의 자유를 보장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직업 선택의 자유만 명시되고 있지만은 그거 이제 포괄적인 직업의 자유 보장 조항으로 해석을 해서 이 선택의 의미도 이제 광의의 선택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 결정의 자유 또는 협의의 선택의 자유뿐만 아니라 결정된 자유를 행사하고 수행할 수 있는 자유까지 다 포함한다고 봐요. 자, 그래서 포괄적인 직업의 자유, 결정, 이걸 다른 말로 협의의 선택, 그 다음에 행사 또는 수행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보장하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직업 개념 설정이 중요하죠. 직업 개념은 엄청 넓게 봐요. 우리 판례가 광의설을 취해가지고 나중에 이 두 문자가 있습니다. 생계불문이라 가지고
자, 생활의 기본적 수요 충족을 하는 수단이 된다면, 그리고 또 약간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성격을 가진다면 그냥 금방 하다가 마는 이런 게 아니면 이게 종류나 성질을 불문한다, 안 따진다. 이게 이제 개방적인 거거든요. 왜 이렇게 보냐면 우리나라는 자유경쟁 국가입니다. 자유주의. 이런 자유경쟁 국가에서는 배급 국가인 공산주의 국가와 다르게 나라가 개인들의 어떤 삶을 직접 책임지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개인들의 삶을 책임지지 않는 나라에서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것 떼고 저것 떼고 다 하다 보면은 결국은 어때요? 경쟁에서 밀린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져가지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쟁 국가에서는 최대한 직업의 개념, 즉 밥벌이잖아요. 밥벌이, 그죠? 이 밥벌이, 먹고 사는 이런 밥벌이의 개념은 최대한 개방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게 우리 헌재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이제 필요에 따라 제한을 하면 되는 거지. 보장부터 보장 영역 또는 보장 범위부터 이렇게 좁힐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게 우리 헌재 판례예요. 필요에 따라 제약하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16조 주거, 여기에 이제 영장이 한 번 더 나옵니다. 12조 아까 신체의 자유에 가면 영장주에 있었죠. 예, 주거도 보면은 여러분 주거 압색 이런 거 많이 들어보잖아요. 주거 수사하는 것들. 예, 이런 거 생각하면 여기도 무절제한 수사권의 남용 방지를 위해서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좀 아쉬운 게 예외 조항이 없네요. 자, 여기 있습니다. 12조 3항은 아까 보니까 쌈장도인, 현행범 이런 예외가 있었잖아요. 긴급한 수사 필요성 때문에. 자, 근데 여기는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없어도 되는 건가 생각해 보니까 주거 수사를 할 때도 보면은 긴급한 그 압수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제때 이렇게 압수를 못하면 파괴시켜버리고 어떤 물건이나 뭐 관련 그 증거들을 이럴 위험은 주거 내에서도 상존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현재는 마찬가지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12조 3항에 보니까 이제 아까 그 예외 현행범 체포, 긴급 체포가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긴급한 필요성이에요. 긴급한 수사의 필요성. 네, 이런 관점의 이제 예외들이거든요. 그 의미를 분석을 해보면.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걸 그대로 갖다 와요. 갖고 와서 긴급한 필요성의 관점에서는 예외가 인정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긴급한 필요성 관점에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이론적 내용이죠. 예, 그게 이제 다음, 예,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나중에 이제 보시는 거고요. 자, 사생활의 비밀 자유 넘어가시고, 통신 비밀 요거는 이제 조문 문제. 자, 요거 보고 좀 쉬도록 할게요. 자,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제 17조하고 조문 비교를 좀 해볼까요? 요 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요게 사생활 영역의 자유의 일반 조항입니다. 총칙 조항.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좀 전에 봤던 이제 주거의 자유, 거주인의 자유, 통신의 자유, 요 세 가지가 이제 그 구체화 조항으로 보거든요. 자, 근데 이 통신의 자유하고 이제 비교해봤어요. 이 17조는 항목이 보면, 자, 우리가 보통 사비자 해서 외우거든요. 사비자. 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두 가지를 다 보장하죠. 비밀 불가침, 자유 불가침 다 보장하는데, 이제 통신의 자유 쪽으로 오면은 이게 한정되어 있어요. 한정. 자, 그래서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 비밀 불가침에 대해서만 규정이 되어 있지 통신 수단의 뭐 이용 자유나 이런 자유에 대해서 규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그러면 딴 데 가서 찾아야 되나? 17조로 보장이 되나 하는데 우리 현재는 18조가 당연히 보장하는 내용으로 봐요.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만 우리 현재는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함께 보장하는 걸로 보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는 통비자설을 취해요. 통비자설. 네,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뽑아내는 게 대표적으로 이제 익명 표현의 자유, 이런 게 익명 통신의 자유 이런 것들을 우리 현재가 휴대폰 가입 본인 확인 사건에서 인정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통신 수단을 자기 이름을 내걸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자유들도 기본권으로 인정된다. 이러면서 그걸 근거를 뭐 17조 사생활의 자유에서 찾는 게 아니라 18조 자체에서 찾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통신은 그 비밀 침해가 워낙 문제가 많이 되어 왔기 때문에 뭐 감청이니 도청이니 막 이래가지고 워낙 이제 문제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통신의 넓은 의미의 자유의 이제 본질적인 어떤 보장 영역으로서 통신 비밀 보장을 이제 이렇게 예를 든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통신 비밀의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통신의 자유를 보장한 것이다. 이게 현재 표현입니다. 통신 비밀 보장을 핵으로 하는
자유의 보장. 자, 그래서 통비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 조문은 좁게 돼 있다. 그래서 조문 문제까지 같이 대비하시고. 자, 양심의 자유 이런 것들은 지금 안 봐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종교도 됐고요. 자, 다음에 이제 21조 요거 쉬었다가 이제 진행하도록 하죠. 언론 출판 집회결사의장입니다.